안녕하세요.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4번 고문원에 대한 국토인식, 그 다음에 5번 항목입니다. 근대 이후 국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볼 예정이에요. 먼저 15페이지 4번의 고문원에 나와 있는 국토인식은 이 부분은 이제 지리지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지도하고는 다르게 지리책이에요. 책. 쉽게 얘기하면은 책인데, 지리지라는 거는 이제 어떤 지리책이냐면 정부에서 펴낸 관찬지리지, 그 다음에 실학자들을 비롯한 개인들이 펴낸 사찬지리지, 이런 식으로 물론 지도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지도보다는 지리 정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들, 거기에 대한 수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제가 여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택리지라는 책이에요. 물론 이 택리지라는 책은 조선시대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예쁘게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한글로도 안 돼 있을 테고, 그런데 조선 후기 당시에 택리지가 등장했을 때는 정말 모든 지식인들이,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종의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주요 핵심 내용인 택리지를 비롯해서 조선시대의 지리지, 즉 조선 전기의 지리책과 조선 후기의 지리책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중점적인 내용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 이후의 국토 인식의 변화 짧게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내용 그러면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5페이지입니다. 자, 한국지리 수능 특강 교재 15페이지 보시면요, 15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4번 고문원에 나타난 국토의 인식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지리지, 지난 시간에 배운 지도하고는 다르게 지리지는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리지 1번, 어떤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종합적 혹은 부문별로 저술한 책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책이다 라는 게 지난 시간에 배운 지도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이겠죠. 물론 앞표지에 지도가 일부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두꺼운 양의 책 대부분이 글자로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동네에는 뭐가 어떻고 일종의 통계 자료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EBS에서는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관찬지리지, 즉 관공서 할 때 관자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부의 통치의 필요성에 의해서 펴낸 그런 지리책이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사찬지리지란 말은 개인이 펴냈다는 뜻이에요. 개인이 지리 정보를 서술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물론 자기 개인의 생각도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사찬지리하고 관찬지리지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작 주체에 따라 국가 주도로 제작된 관공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관찬지리지, 개인에 의해 제작된 사찬지리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지역의 범위에 따라서 전국을 이제 작성한 전국지, 지방만 작성한 지방지, 또는 동네만 작성한 읍지 등으로 구분한다. 이거는 이제 스케일별로 구분한다, 그런 뜻인데, 물론 조선시대도 있긴 있었어요.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 승남처럼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지리 정보를 모아놓은 책도 있었지만, 무슨 평택으로 치면 진위, 현지, 진위현에 대한 부분만 나타낸 지리책, 이런 게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요 부분, 동그라미 2번 요 부분보다는 관찬지리지와 사찬지리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이 사찬지리지의 대표인 택리지를 이해하는 게 바로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관찬지리지의 특징. 자, 국가 주도로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작성한 그런 지리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동네에 얼마나 쌀이 생산되는지 알아야 세금도 거둘 것이고, 그 동네에 젊은 남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군대도 보내고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동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관찬지리지의 특징이 있어요. 주로 조선 전기에 유명한 이런 관찬지리지들이 많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 승람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고려에서 조선을 바로 건국하고 나서 조선을 통치하기에 필요한 여러 지리 정보들을 하나씩, 지리 정보들을 군현별로, 동네별로 이렇게 쭉 나열한 그런 백과사전식 서술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에 밑줄 치세요. 관찬지리지는 백과사전식으로 서술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진위현을 딱 보시면은
세종실록 지리지 진유현, 뭐 인구 몇 명, 쌀 생산량 몇 명, 뭐 토산물, 그러니까 특산물은 뭐 유명한 성씨는 누구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말처럼 서술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역의 연역, 토지, 성씨, 인구, 산업 등을 백과사전식으로 서술을 했고, 대표적으로 조선 초기에 나온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 동국, 여지, 승남 이런 것들이 관찬지리지의 대표격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사찬지리지는 좀 성격이 달라요. 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이 한 거기 때문에 주로 실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선 후기 국토를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파악하려는 실학자들에 의해 주로 제작이 됐습니다. 특정 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설명식으로 서술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설명식이라는 말은 백과사전식이라는 말의 반대말에 해당해요. 쭉 인구 몇 명, 남자 몇 명, 그다음 쌀 생산량 몇 명 이렇게 관찬지리지에서 한 백과사전식 서술이 아니라 사찬지리지는 이제 저자가 술술 이야기를 풀어 쓰는 그런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중안의 택리지. 자,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드렸죠? 택리지. 그 다음에 신경준이라고 하는 여암 신경준이라고 하는 실학자의 도로고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로를 정리한 책입니다. 이 신경준이 우리나라의 산수고라 그래서 산세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백두대간이 나오게 된 게 산수고가 아니구나. 산수고가 아니라 상경표예요. 신경준의 상경표에서 백두대간을 비롯한 산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정약용의 아방강역고는 우리나라의 영역이 어느 시대에는 어땠고 어느 시대에는 어땠고 어느 시대에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서술한 그런 지리책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나라에서는 주로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제작을 해왔다. 백과사전식 서술이다. 개인이 서술한 그 지리지는 특정 주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설명으로 말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에 해당합니다. 그럼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택리지. 그러면 방금 택리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찬지리지라 그랬죠. 사찬지리지. 이중환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저술한 그런 책입니다. 택리지라는 말 자체가 선택하다, 마을 리자잖아요. 마을을 선택하는 지리책이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의 입지 조건과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성은요, 3인총론, 사대부가 생기게 된 유래에 대해서 서술을 해놨고요. 팔도총론, 우리나라 팔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서술을 해놨고요. 복거총론은 사람이 살만한 곳에 대한 이제 그 실학자의 주장을 적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총론은 그냥 이제 이 모든 걸 몽뚱그려서 택리지를 이제 일종의 발문격이 되는 종합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팔도총론에는 조선 팔도의 위치, 역사, 지리, 산물을 설명함. 이 산물은 특산물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고요.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그런 물자들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복거총론, 가거지의 조건을 설명함인데 이 가거지가 오늘 이번 시간에 핵심어에 해당합니다. 가거지. 오늘은 선생님이 펜 마우스가 없어서 타블렛이 없어서 마우스로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가거지 여러분들 네모쳐서 꼭 이거 기억하세요. 가능하다, 거주가. 즉 사람이 살만한 땅을 가거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택리지 안에서 이 가거지의 조건 이 네 가지가 핵심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이 살기 좋은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실학자 이중환이 이야기한 가거지의 조건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중에 지리입니다. 풍수지리 사상의 명당에 해당하는 곳. 이거는 여러분들 적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펜 마우스가 없어서 마우스로 이렇게 천천히 적을게요. 배산임수입니다. 배산임수. 즉 이중환도 실학자이긴 하지만 풍수지리 사상의 명당에 해당하는 곳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풍수지리를 좀 음택풍수, 묘자리를 잡는 풍수를 비난하는 거는 뭐 조선 후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풍수지리는 조선시대 나름의 어떤 그 땅을 바라보는 인식체계예요. 그러니까 이중환의 입장에서 풍수지리는 뭐냐면은
그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 당시 사회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살기 좋은 땅, 즉 장풍득수, 바람을 맞고 물을 이렇게 뭐 이제 기가 모이고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풍수지리라 그래서 이중환도 이거 무슨 미신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택리지에 나와 있는 풍수, 양택풍수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디에 도읍이 생기고 어디에 마을이 생기고 어디에 터가 생기고 그러면 좋구나. 그래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곳이 좋구나. 그래서 이 조건이 바로 지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중환이 제일 강조했던 게 바로 생리예요. 생리. 생리는 뭐냐면 땅이 비옥하거나 물자 교류가 편리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특성을 갖춘 곳이다. 여기서 이제 이중환의 실학자 어떤 그 실제적인 경제 상황,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걸 실학자로서의 면모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얘기 잘 들으세요. 보통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래 이중환이 실학자야. 그래서 물자 교류가 편리하고 장사를 잘 되고 물물이 다 모이는 그런 상업의 중심지를 살기 좋은 곳으로 봤구나.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조선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땅이 기름지거나 땅이 비옥하다 그래도 요거는 생리에 해당해요. 즉 땅이 비옥하다. 농사가 잘 돼서 수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동네보다 수확량이 더 많으면은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경제적 이익이 충분하겠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지리 공부하면서 생리는 그래 경제적 이익이야. 상업이 잘 되는 곳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땅이 비옥한 곳도 생리. 조선은 농경사회였으니까 농사 지어서 수확량이 많으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작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에 낚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땅이 비옥하다 이것도 경제적 이익인 생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중환은 양반이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장사를 천시하지 않았나요? 이중환이 양반인 것도 맞고 조선시대에 상업을 천시한 것도 많지만 이제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이런 상업에 대한 부흥, 발달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중환 자체도 사실 양반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상들한테 제사를 똑바로 지내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발언권을 얻고 정치를 하고 하여튼 얘를 숭상하고 뭐를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경제적 이익이 충만한 곳에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곳이 사람이 살 만한 곳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리를 중요하게 본 거예요. 사실 이중환이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생리에 해당합니다. 생리에. 자, 다음 인심 볼게요. 인심. 당쟁이 없으며 이웃의 인심이 온순하고 순박한 곳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인심 부분은 이중환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 인심이 중요한 게 이중환의 입장에서 중요했던 게 이중환은 이제 노론이죠. 노론의 대표격이었고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이제 이중환이 살았던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그 당파 싸움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가 지금 딱히 이 수업을 생각이 떠오르는 게 이제 이중환이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보통 조선 이제 중후기에 이제 과거에 급제한 게 보통 이제 30대 초중반 그때거든요. 근데 이중환은 진짜 천재였어요. 20대 초반 중반에 다른 사람보다 과거에 10년 이상 급제를 10년 먼저 빨리 급제를 해서 정말 승승가도를 달리는 그런 뭐랄까요? 슈퍼 루키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조선 왕실을 휩쓸었던 당파 싸움에 휘날리면서 그 무코룡이라고 하는 그 당파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누명을 쓰게 되죠. 그 당파 싸움에 휘말리면서 누명을 쓰게 되고 유배를 당하게 되고 그 똑똑하고 그 어린 나이에 현명했던 과거급제도 엄청 일찍 하고 그 다음에 인정받는 그런 벼슬아치가 결국에 당파 싸움에 휘말려 유배를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비난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중환이 선택한 게 이거였죠. 이 조선은 글러먹었다. 이 당파 자기하고 당이 다르면 파벌이 다르면은 이렇게 사람을 배척하고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굴어도 되나 거기에 사실 엄청 실망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찍 벼슬을 때려치우고 우리나라를 이제 여행을 하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나서 답사를 다니고 나서 나온 최종 책이 바로 택리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중환이 사람이 살 만한 곳의 조건에 인심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이 택리지는 지리책이 아니다. 이중환의 개인적인 뭐랄까 당쟁에 휘말려서 자신의 인생을 다 피피하게 그렇게 날리고 뭐 쉽게 말해서 조선은 어디를 가도 행복한 곳이 없다. 그래서 뭐 이중환이 물론 지리 택리지라고 하는 지리책의 그런 동네 이름을 빌리긴 했지만 결국에 조선은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는 거를 쓴 책이 아니냐 그렇게 본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도 고백을 하자면 이거 고등학교 때 중요하다고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저도 뭐 못 읽어봤고요. 대학에 가서 이중환의 택리지를 처음 읽어봤는데 계속 뭐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계속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리책이 아니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동네는 되게 자세하게 써놨으면서도 어떤 동네는 되게 빨리빨리 다 묶어서 넘어가는 그런 동네도 있고요. 또 어떤 동네는 그 당파 싸움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한이 맺혔겠죠. 본인도 그 쉽게 말해서 당파 싸움에 휘말렸다는 얘기 뭐예요, 여러분? 줄을 잘못 쓴 거잖아요. 그죠? 줄을 잘못 써서 자신의 인생이 다 망가진 거에 대한 한탄. 이놈의 조선은 헬조선이야. 더 이상 여기서는 뭐 비전이 없어, 미래가 없어. 그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가 좋은 곳이야. 하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면 다 헛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리의 이름을 빌은 이중환의 일기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이 느낀 거는 뭐 그랬어요. 아무튼 이 인심이란 부분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람의 인심이 온순하고 순박한 곳이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구나 라고 얘기했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수를 여러분들이 지리하고 많이 헷갈리는데요. 지리는 풍수지리 사상의 명당에 해당하는 곳으로 배산임수를 의미하지만 산수는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경치. 산수 이퀄 경치다. 산수는 경치가 좋아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곳. 그 조선 때 이제 경상도 양반들이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계곡물에 딱 계곡물 가까운 데 앉아서 돗자리 피고 앉아서 시도 읊고 뭐 술도 한잔 하면서 풍류를 즐긴다. 그게 바로 산수예요. 그러니까 지리하고 산수 이렇게 입에서 수능 특강 보면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선생님 말대로 지리는 명당이다. 풍수지리 사상의 명당이다. 지리는 배산임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산수는 이중환 양반이었지. 그러니까 경치 좋은 곳에서 시 읊고 이런 거 좋아했구나. 산수는 경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거지의 네 가지 조건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이렇게. 특히 생리 부분이 많이 출제해야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중환도 경제적 이익을 중시한 그런 실학자였다.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볼게요. 자,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선 정기의 지리책에 해당합니다. 자, 택리지는 조선 후기 이중환에 의한 이제 그 지리지입니다. 사찬지리지, 관찬지리지, 정부의 통치에 의해서 펴낸 지리책, 실학자의 의견이 그 실생활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지리책. 자, 똑같은 동네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조선 정기 춘천도호부 건치 영역 왜 생겼냐? 본래 맥국 옛날에 이제 예맥이라 그랬거든요. 저쪽 춘천에서 강원도 지방 본래 맥국인데 신라 성동학 6년에 우수주로 하여 군주를 두었다. 속현 기린현의 부의 동쪽 130리에 있다. 본래 고구려의 기지군이었다. 산천 봉사는 부의 북쪽에 있는 뭐 진산, 토산, 오차, 모미자, 잔, 영양, 꿀, 치지 이런 식으로 항목이 건치 영역, 속현, 산천, 토산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백과사전식 서술입니다. 택리지는 근데 틀리죠. 백과사전식 서술이 아니라 그냥 쭉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춘천은 옛 예맥이 1000년 동안이나 도읍했던 터로 소양강을 임했고 그 바깥 우두라는 큰 마을이 있다. 한나라 무제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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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산속에는 평야가 널따랗게 펼쳐졌고 두 강이 한복판으로 흘러간다. 토질이 단단하고 기후가 고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춘천을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글 어스로 춘천을 보여드릴게요. 자, 춘천을 보시면은 자,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이충고, 백령도, 독도가 보이네요. 여기에 이렇게 한반도를 보시면은 다 산인데 주변이 다 산인데 자, 우리나라 산 진짜 많죠? 그 와중에 고도를 3배로 강조하고 산인데 여러분들 이 파란색으로 된 물은 보지 마세요. 이렇게 산인데 이 부분만 마치 무슨 땜빵이 생긴 것처럼 평평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요. 주변은 산인데. 그래서 눕혀볼게요. 자, 춘천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분지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가 이렇게 평지고요. 주변 전체는 쭉 둘러볼게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춘천 시내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조선시대의 춘천도 여기에, 조선시대 춘천시가지도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 사이에 평야가 있고 물이 흘러서 이렇게 두 개의 물이 만나서 아래로 내려가네요. 자, 봅시다. 자, 조선 전기의 신증 동국 여지 승남. 항목별로 백과사전식 서술돼 있죠. 그죠? 근데 택리지 보세요. 산속에는 평야가 널따랗게 펼쳐졌고 두 강이 한복판으로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똑같은 지형을 보더라도 차이점이 있죠. 조선 전기에는 이 동네에 생활이라든지 실생활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보다 여기를 우리 조선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떤 거를 이 동네에 농경이 얼마나 되고 인구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산업이 뭐가 발달했는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반면에 실학자는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서술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봅시다. 자료는 신증 동국 여지 승남과 택리지에서 강원도 춘천에 대해 서술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두 지리지가 같은 지역에 대해 서로 다룬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 조선 전기의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은 춘천의 건치 영역, 속현, 산천, 토산 등에 대해 항목별, 즉 항목별이란 말은 이게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돼 있구나. 조선 전기 지리책은 백과사전식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고요. 택리지는 춘천의 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즉 사찬지리지, 정부에서 펴낸 책이 아니라 사찬지리지인 택리지는 저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데, 즉 서술식을 그런 서술식 방법을 사용하였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혹시 공부하시면서 선생님 아까 그러면은 조선 전기 후기 지리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세종식록 지리지 신중 동국 여지승남 이런 거 택리지 도로고 아방강역고 이런 거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하신다 치면은 또는 저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도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관찬지리지, 조선 전기책이지, 사찬지리지, 조선 후기책이지, 관찬지리지, 맞아, 통치에 필요한 거랬어. 사찬지리지, 개인이 실학자들에 의해 주로 서술형 방법을 취했댔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음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근대 이후의 국토인식의 변화인데요. 그러면은 근대 이후의 국토인식의 변화, 이거는 이제 핵심 키워드만 살펴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근대 이후니까 조선이 끝나고 일제강점기에는 왜곡된 국토의 인식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왜곡됐어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일제에 의해 소극적, 부정적인 국토인식이 강요돼서 우리나라 갯벌이마나 쓸모없는 땅, 나약한 토끼 형상을 한 땅 등 이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요,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자부심이라든지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 마음 그런 거를 좀 짓누르기 위해서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사상이 우리나라는 그래 나약해 뭐 이런 식의 그 주입식 왜곡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곡 특징입니다. 토끼 형상을 한 땅이 보이죠 지금? 예, 여기 위에 제가 그림. 네. 근데 이제 전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형국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토끼처럼 생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바꾸면은 호랑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산업화 시대의 국토인식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럼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이제 19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토를 바라보면요. 이건 뭐 그냥 다 뒤집어 엎고 개발하는 거예요. 간척사업, 자 쓸모없는 갯벌, 농경지, 공업용지로 바꿔, 도시로 바꿔, 물, 우리나라 여름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너무 많이 나. 그러면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댐을 많이 지어야 돼. 그리고 인간이 자연환경을 이용을 해야 돼. 지배를 해야 돼. 고속도로, 그 다음에 공업단지 등의 건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입니다. 개발. 즉 일제시대에는 왜곡,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에는 개발. 그래서 국토의 잠재력이 많이 높아지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효율성이 어마어마했어요. 물론 이제 친환경적인 개발 그런 건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개발이라는 산업화 시대의 국토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단점으로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60, 70년대 그런 개발 붐,
산업화 시대의 국토인식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 문제도 엄청 중요합니다. 하지만 60, 70년대 가난을 이겨내야 되고 빨리 이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취했던 어떤 개발에 대한 인식, 산업화 시대의 국토 인식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 개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있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또 반대로 그때 너무 심하게 개발을 해서 자연환경은 진짜 이만큼도 생각 안 하고 환경영향평가 그런 게 어딨어. 공업 발전하면서 그냥 하천 바다로 그냥 공업용 폐수 다 그냥 내보내고 환경영향평가 안 하고 아무데나 고속도로 막 짓고 여기다 정부에서 여기다 개발해라 그러면 여기다가 막 빌딩 올리고 그런 단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정리할게요. 일제강점기는 왜곡, 그 다음에 6, 70년대 이때는 개발입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떠냐? 요즘에는 당연히 이거죠. 보전이죠, 보전. 자, 생태지향적 국토인식이라 그래서 국토를 개발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되고 6, 70년대 성장위주 국토 개발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 즉 후손에게 현재 세대의 자연환경을 물려주고 후손도 발전할 수 있고 현세대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친환경적이고 생태학적인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조성, 국립공원 특지보호 지역 등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요게 핵심어입니다. 보전하려는 노력 등장. 이게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보존이 맞아요? 아니면 보전이 맞아요? 그러는데 보전하고 보전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이 보전이 아마 한자로 온전할 전자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보전이 온전할 전자고 보존이 있을 존자인가 그게 한자가? 그래서 보전은 온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함이고 보존은 보호해서 간수하고 남김 뭐 그런 뜻인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지금 국어 시간 아니니까 보전, 보존. 지금의 국토인식은 생태지향적인 국토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구나. 뭐 개발보다는 아무래도 환경을 안전하게 온전하게 보호하고 유지해야 된다. 보호하고 간수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런 인식입니다. 그럼요. 일단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택리지 문제, 지리지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국토인식에 대한 거 요거 세 개. 그러니까 왜곡, 개발, 보전 요거 먼저 하나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택리지 문제 풀어보고요. 이렇게 두 문제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쭉 넘겨서요. 먼저 여러분들은 몇 번을 보시냐면 요거 다음 글에 3번 문제. 다음 글은 학생이 작성한 노트 필기의 일부이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식민지배를 정당할 목적으로 소극적, 부정적인 국토 인식이 강요됨.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토끼 모양 같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왜곡에 해당합니다. 한반도는 토끼 모양이야. 나약한 나라야. 자, 경제적 관점에서 국토를 바라봤다. 이거는 개발이죠. 개발. 60년대, 70년대. 자,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 개발과 보존. 그냥 여기 단어가 핵심 단어가 나왔네. 그러고 보면은 핵심 단어 다 나왔네. 보존. 자, 봅시다 이제. 니은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완화되었다. 니은, 개발로 인해 환경 문제가 완화되었나요? 60, 70년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심화되었지. X. 자, 리을에는 호랑이 모양의 한반도 지도가 들어가 있었다. 아니죠. 토끼 모양이겠죠. 호랑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진취적인 기상을 뜻하는 그런 지도인데 일제가 호랑이 모양으로 왜곡을 했을 리 없잖아요. 토끼 모양이었죠. 자, 미음에는 생태하천 복원 및 생태공원 조성이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이거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서울에 가면 청계천이 있었잖아요. 그 청계천이 조선시대에는 원래 이제 하천이었는데 6, 70년대 그때 이제 서울에 인구가 밀집하고 도심부 복판이 이제 도로가 부족하고 빌딩이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계천을 아예 이렇게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그거를 복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하천 위에 자동차가 다니고 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콘크리트 뚜껑으로 덮고 그 위에 고가도로를 지었었습니다. 청계 고가도로를. 근데 그거를 이제는 지금 다시 복원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평택에 있는 통복천이나 안성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요, 물 엄청 더러워서 막 부글부글부글 막 거품 막 이상한 건더기 같은 거 흐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생태하천 복원이라 그래서 자갈도 깔고 그 옆에 이제 하천도 직광화하는 게 아니라 꾸불꾸불꾸불 흐르게 하고 뭐 갈대라든지 수풀이라든지 숲 이런 것도 조성하고 주변 공단에서 들어오는 물 절대 못 들어오게 다 환경 정화 시설 배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태하천 복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음에는 보존은 요게 들어갈 수 있죠. 자, 니은은 디귿보다 개발은 보전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한다.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이념은 보존에 해당합니다. 지속 가능하다. 즉 현재 세대가 그 쓰는 이제 자연환경은 후손에게도 계속 물려줘야 지속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존에 해당하는 개념이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X 니은은 디귿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니은 개발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자, 국토인식의 변화는 디귿, 니은, 기역순으로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일제시대 60, 70년대 현재 이렇게 보셔야죠. X죠. 정답은 3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 요거 3번이었나요 아까? 요거 지리지에 대한 문제 이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니까 이거는 꼭 틀리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 풀이 갈게요. 가나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지리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편찬된 지리지의 일부분이다. 이거는 분명히 전기 후기로 나올 거예요. 충청도는 내포가 좋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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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이거 서술형이네. 그러면 이거 후기에 등장한 탱리지에 해당하겠네. 후기입니다. 자 동쪽으로는 덕사는 어쩌고 딱 끊어서 딱 끊어서 딱 끊어서 이거는 백과사전식 서술이고 조선 전기에 해당하겠네.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죠. 자, 이거 읽어볼게요. 탱리지부터 읽어볼게요. 자, 충청도는 내포가 가장 좋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00리쯤 되는 곳에 가야산이 있다. 이 가야산 지난 시간에 명당할 때 배운 그 흥선대원군 아버지 남영군 묘가 있는 그 가야산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야산이 두 개 있거든요. 합천에 있는 가야산이 있고 서산에 있는 가야산이 있는데 이 가야산 충청도에 있는 내포 지방에 있는 가야산 맞아요. 가야산 서쪽은 큰 바다고 북쪽은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충청도 바닷가 고을과 인접해 있는데 여기는 서해가 내륙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를 글로 보면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를 지리를 글로 보면은 안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제가 글도 보고 가만히 있자. 글도 보고 구글어스도 같이 보려면은 이렇게 놔야 되나? 이렇게 놔야 되나? 이게 해상도가 버텨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보일 거예요 여러분. 자 충청도는 내포가 가장 좋다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충구 평택이잖아요. 충청도는 이제 이쪽 동네입니다. 이쪽 동네 지금 선생님이 마우스로 가리키는.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흥선대원군 명당 가야산이요. 이것도 찍어놓고 가야 되겠다. 지금 또 즉석에서 선생님이 찾아볼게요. 여기에 여기 있다. 흥선대원군 명당. 자 이렇게 찍고 남연군 묘라고 정확하게 봉분 위에다 찍으려고 하는데 잠깐만 여기서 여기지 참 여기 봉분 위에다 정확하게 찍을게요. 자 확인. 자 맞죠?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 여기. 자 여러분들 제가 마우스로 컨트롤 할 테니까 잘 봐주세요. 자 남영군묘. 자 충청도는 내포가 가장 좋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00리쯤 되는 곳에 가야산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 공주는 어디요? 여기서 국경 및 라벨을 표시하면은 자 공주 여기 아니죠 구현해 여기 공주. 자 보여라 여기 있습니다. 자 공주가 여기고 남영군묘가 여기입니다. 200리쯤 되는 곳에 가야산이 있다. 가야산 서쪽은 큰 바다고 가볼게요. 자 바다 맞죠? 가야산 서쪽은 큰 바다고 북쪽은 여기 아산만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이 인근 바닷가 골과 인접해 있는데 여기는 서해가 내륙 깊숙이 들어온 곳이다. 바로 서해가 내륙 깊숙이 들어왔다. 여기입니다. 서해가 내륙 깊숙이 들어왔다. 여기. 자, 지금은 여기 이제 탑교천이 여기서 이제 바다하고 만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간척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바닷물이 여기까지 더 들어갔을 겁니다. 즉, 자, 택리지에서 얘기하는 내포 지방이 어디냐면요. 표시해 드릴게요. 아이고. 자, 그냥 마우스로 할게요. 자, 이 남영군묘 있는 데에서 홍성 예산 사이에 있는 이 일대를 내포라고 합니다. 내포라는 말 뭐예요? 항구의 안쪽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충청도는 내포가 가장 좋다. 이 동네가 명당도 많고 농업 생산량도 많고 물자 교류도 배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살기가 좋다. 그걸 쓴 거예요. 가야산 앞뒤로 10개의 고을이 있어 다 함께 내포라고 부른다. 토지는 비옥하고 물가나 평지가 평탄하고 드넓다. 물고기 소금이 흔해 부자가 많고 대를 이어하는 하대부가 많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홍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요. 지금 마치 고덕 신도시 마냥 이렇게 엄청 개발하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가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를 이전한 내포 신도시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네. 지금 뭐 아파트도 많이 생겼고 요게 이제 충남 도청 건물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요게. 그래서 이 동네가 살기 좋다는 거를 이중화는 조선 후기에 택리지라고 하는 자기 질책에 이렇게 서술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면에 나는 어때요? 동쪽으로는 덕산현 경계까지 17리우고 덕산현도 혹시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때 흥선대원군 영화에서 그 지관이 그러잖아요. 충청도 덕산 땅 그러잖아요. 내포 신도시 이 동네입니다. 덕산현 경계까지 17리, 남쪽으로는 홍주까지. 홍성이 이제 옛날 이름이에요. 홍주 경계까지 6리이고 중략, 대략 서울과의 거리는 어쩌고 저쩌고. 건치 영역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래서 생겼다. 산천, 산은 뭐 어떻다. 토산, 굴, 넙치, 갈치조기, 홍어기, 만식하니. 바닷가 근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토산을 보면은. 어쨌든 기억부터 정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까 문제풀이 하는데 왜 자꾸 이게 말썽일까? 이거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할 건가 봐요, 여러분. 그냥 지금 녹화 중이니까 펜을 다시 하나 켜고 이건 진짜 편집할게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역에는 황해도가 들어갈 수 있다. 글쎄요, 지금 황해도는 저 이제 경기도 북쪽이잖아요. 북한이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충청도는 내포가 가장 좋다. 북쪽은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물론 여기 잠깐만. 아산만을 사이에 뒀으니까 경기도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네요. 경기도 바닷가 고을과 인접해 있다. 또는 충청도 바닷가 고을과 인접해 있다. 그래서 황해도라는 말은 완전 틀려요. 이거는 북한이니까. X. 가는 효율적인 국가 통치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조선 전기니까 X. 조선 후기죠. 효율적인 국가 통치 목적으로 제작된 지리책은 나는 실학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 그래. 다 거꾸로 설명했네. 가나를. 나는 조선 통치를 필요한 목적으로 제작된 거니까. 아이고 이거 의외로 쉽네. 가는 나보다 저자의 견해가 많이 반영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4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나는 가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제작된 시기가 틀린데.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이 정도 선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2단원 마지막 남은 부분 문제하고 그 다음에 통계지도 부분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 2단원은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근데 이제 3단원부터는 이제 지구과학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거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놓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국강 보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고맙습니다.